오빠가 죽였지. 내 손으로 찾아냈어. 오빠가 준석이를 죽였잖아. 상복 자락을 움켜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은 지 열흘, 희주는 맨발로 고을 관아 마당에 서 있었지요. 그 앞에는 친오빠 성달이 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빠를 고발하기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남편을 잃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희주는 남편의 시신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지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상복 자락이 흙바닥에 질질 끌렸고 머리카락은 귀 밑에서 흘러내려 뺨을 가렸지만 희주는 그것을 쓸어 올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남편의 굳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준석은 뒷산 고갯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장에 다녀오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돌아가신 게 안타깝지만 어디 사고가 한두 건이냐며 허허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희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바닥에 난 상처가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는 것을. 손등이 긁힌 것도 손목 안쪽에 멍이 든 것도 누군가와 맞붙어 싸운 흔적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준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희주는 준석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발을 헛디딘다거나 길을 잃는다거나 그런 허술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고갯길을 그는 수백 번도 더 오갔으니까요. 봄이면 산나무를 캐러, 가을이면 장작을 지러, 한겨울에도 등불 하나만으로 내려오던 남자였지요. 그날 밤 희주의 눈앞에 자꾸만 아른거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흘 전 준석이 집을 나서기 전의 일이었지요. 남편은 희주를 불러 세우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부러진 은장도였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남짓한 크기였지만 칼집에 새겨진 국화 문양만은 또렷하고 정교했지요. 누군가 공들여 만든 것이 분명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 있든 찾아오너라. 준석은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희주는 그것이 작별 인사가 될 줄은 몰랐지요. 그저 먼 길을 다녀온다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그랬으니까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설명보다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와서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마치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찾아오너라는 말이 길을 잃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라는 뜻으로 들렸지요. 희주는 반토막 은장도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국화 문양이 박혔지만 놓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준석이 죽기 사흘 전 장터에서 이웃 상인 도만과 크게 다퉜다는 것이었지요. 외상값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준석이 배 두 필값을 돌려달라고 따졌고 도만이 두고 보자는 말을 내뱉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도만이 험한 말을 퍼부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셋이 직접 들었다고 했지요. 희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만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집 노인이 혀를 찼지요. 새벽같이 짐을 싸서 나갔더라.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주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지요. 저 사람이 도망쳤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빠 성달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지요. 희주야, 그냥 관아에 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니야. 성달은 늘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굵고 눈웃음이 많아서 희주는 어려서부터 오빠를 믿고 따랐지요. 세상에 준석 다음으로 믿는 사람이 성달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남매는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성달은 희주를 시집 보내던 날에도 눈물을 글썽이던 오빠였습니다. 오빠, 관아는 저 같은 사람 말은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직접 찾아야 해요. 희주가 말하자 성달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말리지 않겠다. 조심해라. 그것이 오빠의 대답이었습니다. 희주는 그 말이 고마웠지요. 말리지 않아줘서, 이해해줘서. 역시 오빠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주는 그날 오후에 짐을 쌌습니다. 이불 한 채와 보릿가루 한 줌, 그리고 품속에 반 토막 은장도를 깊이 간직했지요. 마을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가 지붕 위로 가을 하늘이 유달리 높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희주는 늙은 이장 어른을 만났습니다. 어른은 희주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말했지요. 아가, 혼자 길을 나서는 게 아니야. 나쁜 사람을 쫓는 건 사내들도 벌벌 떠는 일이란다. 희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남편의 원수를 찾을 겁니다. 이장 어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낭패 보는 법이야. 사람 일이란 게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 아가야, 가장 가까운 것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는 법이란다. 희주는 그 말을 귓전으로 흘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올 리 없었지요. 그저 앞만 보았습니다. 도만이 간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이장 어른의 말이 자꾸만 귓속에서 맴돌았지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는 법이란다. 희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오빠밖에 없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오히려 도만에 대한 분노가 더 치밀었지요. 길을 재촉했습니다. 가을 산길은 고즈넉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다른 때였다면 아름답다 싶었을 풍경이었지만 희주의 눈에는 그저 그것이 준석 없는 가을이라는 사실만이 들어왔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희주는 입술을 깨물어 막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울음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실컷 흘려도 늦지 않을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희주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희주가 마을을 벗어나 반 시즌쯤 걸었을까요? 산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왼쪽은 장터로 가는 큰 길이요. 오른쪽은 산 너머 작은 고을로 통하는 좁은 길이었지요. 도만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희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문득 준석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만이는 겁이 많은 사람이야. 위기가 닥치면 아는 길로만 가려고 한다니까. 생전에 준석이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요. 희주는 그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도만이 아는 길이라면 큰 길일 것이었습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정했지요. 한참을 더 걸어가자 산 중턱에 작은 주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허름한 초가 한 채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지요. 그러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희주의 다리는 이미 뻐근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평상 위에 노파 하나가 홀로 앉아 있었지요. 쪽빛 치마에 빛바랜 저고리, 등이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허리에는 작은 약초 보따리가 묶여 있었지요. 앉거라. 국밥이라도 먹고 가거야. 노파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희주는 잠시 망설이다 맞은편 평상에 자리를 잡았지요. 어디서 오는 길이냐? 아랫마을에서 왔습니다. 혼자서? 예. 노파가 희주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지요. 상복을 입었구나. 남편이냐? 희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더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노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뚜막으로 가더니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희주 앞에 놓았지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희주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지요. 먹어야 한다. 원수를 찾으러 가는 길이라도 배가 차야 발걸음이 떨어지는 법이다. 노파의 말에 희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눈빛을 보면 알지. 슬픔과 분노가 같이 담긴 눈은 흔치 않거든. 희주는 잠시 노파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억지로 한술 떴지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길에서 오래 사셨습니까? 떠돌아다닌 지 오래됐다. 한 곳에 오래 머문 적이 없어. 노파가 담담하게 말했지요.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이 길로 오늘 낮에 배 나온 사내 하나가 지나갔다. 전대를 두르고 걸음이 빨랐지. 희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큰 길로 계속 갔더구나.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도만이 분명했습니다. 희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감사합니다. 은혜는 나중에 갚겠습니다. 노파가 희주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오늘은 이미 늦었다. 밤길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해. 희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노파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하는 것이 나을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월려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물으니 65이라 했지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 왼쪽으로만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주는 그날 밤 주막 한켠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은장도를 꺼내 가슴에 안았지요. 국화 문양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준석 나가요. 꼭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 희주가 그 밤에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은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낼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희주와 준석이 처음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희주의 나이 18, 준석의 나이 20대였지요. 둘 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준석의 집에는 손바닥만 한 밭대기 하나와 허름한 초가 3칸이 전부였고 희준에도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석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들에 나가 일하고 겨울이면 새끼를 꾸거나 나무 일감을 받아 내다 팔았지요. 희주는 배를 짜고 삭바느질로 살림에 보탰습니다. 가난하되 궁색하지는 않은 생활이었지요. 두 사람은 다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면 준석이 먼저 양보했고 희주가 서운하면 준석이 먼저 알아챘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흔히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내외는 팔자가 사납지 않으면 만사형통이었지. 그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희주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부자는 아니어도 이만하면 족하다고, 이 사람과 이렇게 살다 늙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한 기미가 없지 않았습니다. 죽기 한 달 전부터 준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저녁밥을 먹으면서 말이 없어졌고 밤에 잠을 뒤척이는 날이 늘었습니다. 희주가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피곤한 것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석이 방에서 뭔가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희주가 가까이 가자 얼른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희주가 무엇이냐고 묻자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지요. 뭔가를 알게 됐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어. 확인되면 그때 말할게.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 준석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그리고 며칠 뒤 뒷산 고갯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희주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편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직감했지요. 도만과의 다툼이 외상값 때문이었다는 소문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배 두 필값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희주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눈앞에 있는 단서는 도만뿐이었습니다. 일단 찾아가서 직접 물어봐야 했지요. 이튿날 새벽 희주는 원려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짐을 챙겨 주막을 나서려는데 원려가 이미 평상에 앉아 있었지요. 언제 일어났는지 손에 약초 보따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다. 같이 가자. 희주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낯선 노파를 선뜻 믿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나 원려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도 아니었지요. 그저 담담한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새벽 산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원려는 말이 없었고 희주도 말이 없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큰 길이 마을 하나와 접하는 지점에 이르렀지요. 아침장이 막 서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장꾼들이 이것저것 내다 놓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지요. 저기, 원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주가 시선을 따라가자 저 멀리 장터 한편에 낯익은 사람이 보였지요. 배가 나왔고 전대를 두르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내. 도만이었습니다. 희주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도만이. 희주가 외쳤습니다. 도만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희주를 알아본 순간 도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요. 잡아요. 희주가 소리쳤습니다. 장군 몇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았지요. 도만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달아나려 했지만 배가 나온 몸으로 그리 빠르게 뛸 수는 없었습니다. 희주가 치마를 걷어잡고 뒤를 쫓았지요. 그때 원려가 지팡이를 내뻗었습니다. 도만이 발이 걸려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희주가 도만 앞에 다가섰습니다. 도만은 손을 들어 흙을 털면서 올려다보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소. 그것이 도만의 첫마디였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할 말이냐? 도망친 건 겁이 나서요. 준석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날 의심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오. 도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주는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도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잡혔다는 것. 이제 직접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디 있었냐? 집에 있었소. 아내가 증인이요. 아내가 증인이면 증인이 되나. 내 말이 거짓이라면 온 장터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날 밤 내가 집에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도만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장터 사람 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요. 맞아요. 그날 밤 도만이는 집에 있었어. 우리 집 담 너머로 코 고는 소리까지 들었다니까. 희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코 고는 소리까지 들렸다면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만은 준석을 죽이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주는 도만을 장터 한쪽 나무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원려도 조용히 따라왔지요. 도만은 여전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석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라. 희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상복 차림의 젊은 과부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무서웠는지 도만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하기 시작했지요. 외상값은 사실이요. 준석이가 여러 번 독촉을 해서 내가 화를 냈던 것도 맞고. 그런데 그날 다툼이 끝나고 나서 준석이가 나한테 다른 말을 했소. 다른 말? 그게 장터에서 우연히 뭔가를 봤다고 했소. 자기가 본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지요. 그냥 넘겼소. 뭘 봤다는 건데. 도만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나를 이리저리 굴렸지요. 나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높은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 몰래 만나는 걸 봤다고만 했소. 어디서 봤는지 누구였는지는 말을 안 했고. 희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이 집에 와서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뭔가를 알게 됐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어. 그 말이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높은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라도 들었냐? 못 들었소. 준석이도 말을 안 했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준석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소. 도만이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시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소. 죽이기는커녕 그 사람과 싸운 것도 후회하고 있는 판이오. 소문이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어서 겁이 나 도망쳤을 뿐이오. 희주는 도만의 말을 한동안 곱씹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요. 눈빛이 비겁하기는 해도 꾸며낸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원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소문을 처음 누가 퍼뜨렸는지 물어야 한다. 희주는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도만과 준석이 다퉜다는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소문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도만아, 그 소문을 처음 퍼뜨린 게 누군지 아냐? 도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희주 아가씨 오빠 성달이 먼저 마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소. 희주는 그 순간 가슴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저었지요. 성달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걱정이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씨 넓은 오빠였으니까요. 희주는 일단 그 생각을 마음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알겠다. 넌 일단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라.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찾겠다. 도만이 와들와들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원려가 걸으면서 말했지요.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고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희주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성달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도만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걸렸지요. 저 멀리 산마루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마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지요. 희주는 은장도를 품속에서 꺼내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국화 문양이 저녁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지요. 준석, 당신이 본 게 뭔가요? 그게 대체 뭐기에?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희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주와 원려는 장터 근처 객주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희주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방 한켠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만의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준석이 뭔가를 목격했다. 높은 사람과 아는 사람이 몰래 만나는 것을. 그리고 그 직후 죽었다. 그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도만과의 다툼은 처음부터 엉뚱한 방향이었던 것이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원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희주야. 희주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것을 원려는 알았는지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의심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희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말은 이장 어른도 하셨습니다. 그렇지. 어른들이 다 같은 말을 하면 그게 맞는 법이야. 원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주는 그 말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지요. 성달이. 오빠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희주는 원려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섰지요. 이번에는 마을로 돌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도만이 결백하다면 이제 마을 안에서 단서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겠지요. 길을 걸으면서 희주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준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한 달 전, 아니, 더 오래 전부터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희주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러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성달이 집에 놀러 왔던 날이었지요. 저녁밥을 같이 먹고 성달이 돌아간 뒤 준석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희주가 이유를 묻자 준석이 뜸을 들이다 말했지요. 성달이 형이 요즘 어디서 돈이 생기는 거지? 희주는 그때 그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빠가 장사 수완이 좋아진 것이려니 했지요. 성달은 원래부터 영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하니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준석이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희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성달 오빠.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희주를 시집 보내던 날 눈물을 글썽이던 오빠였습니다. 희주가 힘들 때마다 먼저 달려와 주던 오빠였지요. 그런 오빠가 어떻게. 그런데 소문을 처음 퍼뜨린 것이 성달이라고 했습니다. 도만이 그렇게 말했지요. 희주가 길을 나설 때 말리지 않은 것도 성달이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고 했지요. 만약 성달이 범인이라면 희주가 마을을 떠나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말리지 않은 것이 아닐까. 희주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혼잣말이었지요. 원려가 걸음을 멈추고 희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 원려가 짧게 말했지요. 희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알고 있는 것과 저지른 것은 다르지. 예. 그런데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냐? 희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기가 싫었지요. 그러나 침묵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원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운 법이야.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마음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희주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아직 이른 일이었으니까요. 확인도 하기 전에 오빠를 의심하고 우는 것은 오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희주는 원려와 함께 마을 어귀에서 잠시 멈췄지요. 멀리 자신의 집 초가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성달의 집이 있었지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려고 하냐? 원려가 물었습니다. 준석이가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목격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터에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이었을 수도 있고. 그 목격 장소를 찾으면 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냐? 누구를 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원려가 짧게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준석이가 다니던 길을 따라가 봐라. 그 사람이 자주 가던 곳, 숨겨뒀을 법한 곳을. 희주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이 목격한 것을 어딘가에 기록해두거나 증거를 보관해뒀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남겨두는 사람이었지요. 준석이 자주 가던 곳이 어디냐? 뒷산 고갯길. 거기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원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봐라. 낮에는 사람 눈에 띈다. 그날 밤 희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었지요. 준석의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손수건,
구석에 놓인 집신 한 켤레. 희주는 그것들을 한참 들여다보다 눈을 감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희주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희주는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에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뒷산 고갯길은 마을에서 반시진 거리였습니다. 희주는 등불을 들고 오르기 시작했지요. 길이 익숙했습니다. 준석과 함께 오른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도토리를 주우러 오던 길이었고 봄에는 진달래를 꺾으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낭떠러지가 있는 지점에 이르자 희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여기였지요. 준석이 발견된 곳.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둠 속에 바위들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희주는 시선을 거뒀지요. 낭떠러지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바닥에 가까이 대고 흙을 들여다보았지요. 발자국들이 여러 겹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오갔을 테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낭떠러지 가장자리에서 한 걸음쯤 떨어진 곳, 바위 틈새에 뭔가가 끼어 있었지요. 희주가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짙은 쪽빛, 두꺼운 소재. 준석이 입던 옷이 아니었지요. 희주는 그 천 조각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희주가 몸을 돌렸지요. 어둠 속에서 키 큰 사람의 형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어 얼굴을 비추었을 때 희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달이었습니다. 희주야, 이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눈웃음도 있었지요. 그러나 희주는 그 눈웃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다정했던 오빠의 얼굴이 지금은 왜 이렇게 낯선 것인지. 왜 여기 오셨어요, 오빠?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 내가 나가는 걸 봤어. 걱정이 돼서 따라왔지. 저를 보셨다면 진작 부르셨을 텐데요. 성달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미소를 지었지요. 부르면 놀랄까봐. 희주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르면 놀랄까봐 새벽에 뒤를 밟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지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희주는 직감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네요, 오빠. 응? 새벽에 나오셨으면 등불이라도 들고 오셨을 텐데. 어두운 길인데. 성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희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이 사람은 여기가 어떤 길인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올 수 있는 사람처럼 등불이 필요 없는 것이었지요. 어서 내려가자. 새벽 고갯길은 위험해. 성달이 말했습니다. 희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서 걷기 시작했지요. 성달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내내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달도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길을 걸으면 오빠가 먼저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희주는 집 앞에서 성달과 헤어지며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성달이 다시 눈웃음을 지었지요.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자거라. 성달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희주는 사리문 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짙은 쪽빛 두루마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희주는 손을 들어 품속에서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짙은 쪽빛, 두꺼운 소재, 성달의 두루마기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희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희주는 성달을 직접 의심하지 않는 척하면서 주변을 조금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를 추적했지요. 장터 국밥집 주인 안악, 우물가의 노인, 이장 어른의 며느리. 세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문을 처음 들은 것이 성달에게서였다는 것이지요. 성달이 오빠가 그러더라고. 도만이랑 준석이가 크게 다퉜다고. 그것도 협박까지 했다고. 이장 어른 며느리가 쑥덕쑥덕 말했습니다. 희주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지요. 그 말을 언제 들으셨어요? 준석이가 죽고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 아침 일찍. 준석이 죽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성달은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지요. 형제지간도 아닌 이웃 사람이 죽었는데 그토록 서둘러 범인을 지목하는 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희주는 다음으로 성달이 최근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준석이 의심했던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캐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달에 대해 딱히 나쁜 말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요즘 살림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면서 잘 됐다고 부러워할 뿐이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아졌나 봐. 옷도 좋아지고 집에 뭘 들여놓더라고. 어느 이웃집 안악이 말했지요. 희주는 그 말이 걸렸습니다. 성달의 집. 그 집에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었지요. 원려가 이 무렵 다시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어디에 머물렀는지는 몰라도 약초 보따리를 들고 희주 집 앞에 나타났지요. 어떻게 됐냐? 희주는 천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려가 그것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더니 말했지요. 좋은 소재야. 하층민이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아. 저도 알아요. 더 찾아야 해요. 성달이 집에서 찾으려고. 희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원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안 돼. 그 사람이 너를 감시하고 있을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희주는 성달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오빠를 보러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성달은 마침 집에 없었지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희주는 안으로 들어섰지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랫목에 새 이불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얼마 전에 들여놓은 것이 분명한 새 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 있었지요. 희주는 조심스럽게 농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옷가지들 뿐이었지요. 다음 서랍에는 문서 몇 장이 있었습니다. 희주가 꺼내 들었지요. 딱 문서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필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근처 논밭 여러 곳이 성달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문서 아래쪽에 찍힌 도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대감의 도장이었습니다. 마을 부호로 이름 높은 김대감이었지요. 희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준석이 봤다는 것이 이것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성달이 김대감과 은밀히 땅 거래를 한 것. 그런데 이것이 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요. 희주가 문서를 원래대로 접어 서랍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성달이었습니다. 희주가 몸을 돌렸습니다. 성달의 얼굴에서 눈웃음이 사라져 있었지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왔어요? 희주는 되도록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거야? 뒤지는 게 아니에요. 오빠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농이 열려 있어서 닫으려고요. 성달이 희주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가까이 다가오면 위압감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희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희주야. 예. 도만이를 만나고 왔지. 뭘 들었어? 성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희주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지요.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 예. 성달이 잠시 희주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웃음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지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집에 가거라.
몸조리 잘해야지. 희주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요.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성달이 이미 희주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희주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방금 전 일을 되짚었지요. 성달의 표정, 낮아진 목소리, 뭘 들었어? 라는 질문. 그 모든 것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원려가 창문 밖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됐냐? 희주가 창문을 살짝 열었지요. 원려가 담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땅 문서를 봤어요. 김대감 도장이 찍혀 있었고요. 오빠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김대감. 원려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땅거래가 불법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숨길 이유가 없어. 준석이가 그걸 목격했던 거겠지요. 그렇다면 준석이를 죽인 이유가 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땅 문서는 불법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살인의 증거는 아니었으니까요. 더 있어야 해요. 준석이가 직접 남긴 것이. 뒷산 고갯길에서 못 찾은 건 없냐? 희주는 생각했습니다. 천 조각 외에는 특별히 발견한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준석이 꼼꼼한 사람이었다면 뭔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기록이나 물증을 남겼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을까? 준석이 혼자 자주 가던 곳이 또 어디냐? 밭이요. 그리고 마을 뒤쪽 느티나무 아래. 거기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곳을 찾아봐야겠구나. 이튿날 아침, 희주는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였지요. 둘레가 어른 2명이 손을 맞잡아야 할 만큼 굵었습니다. 준석이 어려서부터 이 나무 아래를 좋아했다고 했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여기 와서 혼자 앉아 있곤 했다고 했습니다. 희주는 나무 밑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뿌리 사이사이에 손을 넣어보았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줄기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나무줄기 뒤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손가락을 넣어보니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희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지요. 펼쳐보니 준석의 글씨였습니다. 글씨가 크지 않고 촘촘했지요. 성달이 김대감과 몰래 거래함. 날짜, 장소, 금액. 그 거래는 도적의 거래임. 내가 목격함. 성달이 이를 알고 있음. 짧고 단호한 글이었습니다. 희주는 그 종이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준석이 이것을 여기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이미 위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희주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던 것은 희주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지요. 당신이 지켜준 거잖아요. 희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찾은 모양이네. 성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웃음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냉정했지요. 희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종이를 손 안에 꽉 쥐었지요. 오빠, 이리 내놔. 싫어요. 성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지요. 희주야,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알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김대감이 연루된 일이란 말이야. 내가 이걸 들고 관하로 가봤자 아무도 안 믿어. 오히려 너만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준석이를 죽인 거예요, 오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성달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내가 끝이었어. 그것이 자백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희주는 그 말이 심장에 박히는 것을 느꼈지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떨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희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리 내놔. 성달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희주는 뒤로 물러섰지요. 그러나 성달이 더 빨랐습니다. 희주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지요. 희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종이가 성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달이 품속을 더듬더니 희주의 가슴 쪽을 낚아챘지요. 반토막 은장도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것도 내가 갖겠다. 은장도가 성달의 손으로 사라졌습니다. 희주는 멍하니 서 있었지요. 손이 아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잃었고 상징물도 잃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희주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주는 느티나무 아래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랐지요. 아팠습니다. 그러나 몸의 통증보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더 컸지요. 세상에 준석 다음으로 믿었던 사람,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준석을 죽였습니다. 희주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그저 눈물이 흘렀고 입술을 깨물었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희주는 다시 일어섰지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자 원려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희주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원려는 알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안으로 들어가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희주는 물을 마시며 천천히 숨을 골랐지요. 다 잃었습니다. 희주가 말했습니다. 종이도요? 예. 은장도도? 예. 원려가 말없이 앉았습니다. 희주도 앉았지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희주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요. 관하로 가겠습니다.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도 가겠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원려가 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형방이 있다. 예? 그 형방이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들었다. 느리지만 꼼꼼하다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희주는 최 형방을 떠올렸습니다. 준석이 죽었을 때 관아에 가서 고하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지요. 그때는 상복 차림의 과부 하나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이름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달, 김대감, 불법 땅거래, 살인. 가보겠습니다. 혼자는 안 된다. 같이 가자. 두 사람은 그날 늦은 오후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는 마을에서 반시진 거리였지요. 문지기가 두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살인 사건을 고하러 왔습니다. 최 형방 나리를 뵙겠습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인 사건. 이미 낙상으로 결론 난 것 아니오.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문지기가 막으려 했지만 원려가 앞으로 나섰지요.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에게 죽었는지 형방 나리가 직접 들어봐야 할 내용이요. 만약 나리가 나중에 이 여인의 고발을 외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찌 되겠소? 문지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최 형방이 나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썹이 짙은 사내였지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희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남편 준석이 낙상이 아니라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자백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최 형방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범인이 누구라 하오? 저의 친오빠 성달입니다. 그 말에 최 형방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희주를 안으로 들이라 지시했지요. 두 사람은 관아 안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희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준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은장도를 건네준 것,
도만을 추적한 것, 도만의 알리바이, 뒷산 고갯길의 천조각, 성달집의 땅 문서, 느티나무 아래 종이, 그리고 성달의 자백까지 빠짐없이 말했지요. 최형방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들으면서 무릎 위에 뭔가를 적었지요. 희주가 다 말하고 나자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잃었소? 예. 자백은 목격자가 있소? 희주는 멈칫했습니다. 그때 원려가 말했지요. 소인이 느티나무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최형방이 원려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달이 뭐라고 했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내가 끝이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형방이 그 말을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어렵소. 증거가 없고 증인이 하나뿐이요. 성달이라는 자가 부인하면 버틸 수 있소. 희주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럼 성달의 집 땅 문서는요? 그것이 불법 거래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가져올 수 있소?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성달이 이미 눈치를 챘으니 집을 다시 뒤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희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성달이 그 시각 이미 땅 문서를 없애려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할을 나온 희주와 원려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골목을 돌아서자 성달의 집 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등불을 들고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성달이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집 뒤편으로 가고 있었지요. 희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성달은 집 뒤 텃밭 한쪽에 웅크리더니 땅을 팠습니다. 무언가를 묻는 것이었지요. 문서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희주가 움직이려 했지만 원려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혼자 맞서면 또 빼앗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 관할 사람들과 같이 오면 된다. 묻은 것을 파내는 것은 우리가 못해도 형방이 할 수 있어. 희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원려의 말이 맞았지요. 성달은 크고 힘이 셌습니다. 단둘이 맞서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희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지요. 준석, 오빠. 이 두 이름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달이 김대감과 몰래 거래함. 그 글씨를 희주는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눈에 선했습니다. 준석의 작은 글씨. 촘촘하게, 차분하게, 담담하게 적은 글씨. 그 사람은 두려웠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것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지요. 그럼에도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희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지요. 이장 어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낭패 보는 법이야. 원려가 했던 말도 떠올랐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의심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믿었던 곳. 그곳을 의심해야 진실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희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진실을 알았고 증인이 있었고 문서를 묻은 곳도 알았습니다. 내일 형방과 함께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 날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희주는 관하로 갔습니다. 최형방은 이미 나와 있었지요. 희주가 어젯밤에 본 것을 말했습니다. 성달이 집 뒤 텃밭에 무언가를 묻었다는 것을요. 최형방이 포졸 둘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성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달은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희주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최 형방의 모습을 보자 성달의 얼굴이 굳었지요. 집 뒤쪽 텃밭을 확인하겠소. 최 형방이 말했습니다. 성달이 가로막으려 했지요. 무슨 근거로 남의 집 텃밭을? 살인 혐의 수사하여. 포졸들이 성달을 붙잡았습니다. 성달이 소리를 질렀지요. 이거나 증거도 없이 이러면 못 씁니다. 최 형방이 텃밭으로 걸어갔습니다. 희주가 어젯밤 성달이 웅크렸던 곳을 가리켰지요. 포졸 하나가 삽을 들고 팠습니다. 새 삽을 뜨자 천에 쌓인 뭉치가 나왔습니다. 천을 풀자 땅 문서 여러 장이 나왔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종이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석의 글씨였습니다. 성달이 문서를 없앨 때 희주가 느티나무에서 찾은 종이도 함께 가져왔던 것이었지요. 그 종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반토막 은장도였습니다. 성달이 땅 문서와 종이를 없애면서 은장도도 함께 묻어두었던 것이었지요. 천에 쌓인 뭉치 속에서 국화 문양 칼집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희주는 그것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지요. 입술을 깨물고 버텼습니다. 최 형방이 은장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저의 것입니다. 최 형방이 잠시 바라보더니 희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지시오. 희주는 두 손으로 은장도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지요. 국화 문양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찾아왔어요, 준석. 그 말이 목 안에서 맴돌다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이제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달은 그 자리에서 포졸들에게 끌려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나와 구경을 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성달이가, 희주 오빠가, 그 다정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정말로. 성달은 끌려가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희주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희주야, 후회하게 될 거야. 희주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오빠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성달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형방이 성달을 앉혀놓고 하나씩 따져 물었지요. 처음에 성달은 부인했습니다. 종이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땅 문서도 합법적 거래라고 했습니다. 준석을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나 최 형방은 느리되 꼼꼼했습니다. 마을 사람 3명이 그대가 소문을 퍼뜨렸다고 증언했소. 소문을 퍼뜨린 것이 죄는 아니지 않소. 준석이 죽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퍼뜨렸소. 어찌 그리 빨리 알았소? 마을이 좁아서 금방 알았지요. 그 전날 밤에 그대가 뒷산 고갯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소. 성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태어난 척했지요. 산나무를 캐러 갔소. 밤에 산나무를요? 어두워서 늦게 내려왔소. 최 형방이 종이를 들었습니다. 이 글씨는 준석의 글씨요. 이것을 그대 집 땅에서 땅 문서와 함께 파냈소. 어떻게 된 일이요? 성달이 침묵했습니다. 준석이 어디서 이 글씨를 썼는지 아오. 또 침묵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숨겨두었소. 그대가 그것을 찾아서 없애려 했다는 것인데 그곳에 종이가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소? 희주가 찾은 당일에. 그 질문에 성달이 굳었습니다. 그 질문이 결정타였지요. 준석이 느티나무 아래에 종이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성달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둘이 직접 만났을 때 준석이 그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성달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준석이 직접 말했소. 언제요? 그날. 그날이 언제요? 성달이 입을 닫았습니다. 최 형방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그대가 말하는 그날이 준석이 죽은 날이라는 것이오.
그렇다면 그날 그대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죽은 것도 그날이요. 성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긴 숨을 내쉬었지요. 처음으로 눈웃음이 사라진 채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소. 짧은 자백이었습니다. 관아 안에 잠시 정막이 흘렀지요. 왜 그랬소? 성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요. 김대감과 한 거래는 불법이었소. 관에 신고하지 않고 땅을 넘기는 것이었는데 준석이 그 자리를 목격했소. 준석이 입을 열면 나는 끝이었소. 관아에 넘겨지면 전 재산을 잃고 귀양을 갈 것이었소. 그것이 두려웠소. 그래서 죽였소. 고갯길에서 만나자고 했소.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준석이 신고하겠다고 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달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먼저 움직였소. 희주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면서도 알 것 같았습니다. 성달이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준석을 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최형방이 성달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죄와 불법 거래죄. 귀양이 내려졌지요. 성달이 끌려나가면서 희주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하다 희주야. 희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지요. 언젠가는 될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장면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를 나온 희주는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 상복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원려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겠었지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만이 실감났습니다. 가자. 원려가 먼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희주가 따라갔지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해가 낮게 깔려 길이 붉게 물들었지요. 희주는 그 붉은 길을 걸으면서 준석을 생각했습니다. 준석이 이 길을 걸었을 것이었지요. 장에 다녀오면서 나무하러 가면서 이 길 위에서 가을 노래를 흥얼거렸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이 길이 지금은 얼마나 비어 보이던지. 마을 어귀에 이르자 이장 어른이 나와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것이겠지요. 어른은 희주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했네 아가. 어르신. 응? 어르신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요. 이장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짧은 말이 희주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희주는 웃었지요. 눈물과 웃음이 같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이웃들이 희주를 맞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었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주는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걸었지요. 집 앞에 도달했습니다. 초가 한 채. 작고 허름했지만 희주와 준석이 1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요. 살인문 기둥에 준석이 직접 꽂아두었다는 무궁화 한 가지가 말라 있었습니다. 봄에 꽂아두었던 것을 아무도 치우지 않은 것이었지요. 희주는 그 꽃가지를 손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들어가자. 원려가 말했지요. 희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저녁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황금빛이었지요. 아랫목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희주는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냈지요. 국화 문양이 저녁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찾아왔어요, 준석.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원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주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요. 남편이 있을 때는 새벽마다 함께 쓸었던 마당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지만 빗자루를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원려가 나왔습니다. 약초 보따리를 이미 챙겨 들고 있었지요. 가느냐? 희주가 물었습니다. 응.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했잖냐. 희주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원려가 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말했지요. 나도 오래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어. 그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 너를 보니 그 시절이 생각났다. 희주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려가 그것을 말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짐작이 갔지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돌려 살인문을 나섰지요. 빛바랜 쪽빛 치마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희주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지요.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희주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지요. 준석이 좋아하던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에 저 하늘 보면서 뭐가 좋냐고 물으면 준석은 웃으며 말했지요. 그냥 높아서 좋아. 그 말이 지금 와서 이해가 됐습니다. 땅에서 숨막히게 살 때는 높은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법이었지요. 희주는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희주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희주는 그날 오후 최형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성달의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김대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법 거래의 상대방이었으니 성달만 처벌받고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것이 희주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형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가 들어가오. 성다리의 자백에 김대감 이름이 나왔으니 그쪽도 불러 조사할 것이오. 믿어도 됩니까? 내가 원칙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소. 높은 사람이라고 봐주지는 않소. 희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형방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하시오. 제 남편이 남긴 종이 그것이 저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최형방이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수사가 끝나면 돌려드리겠소. 그 사람이 직접 쓴 것이니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오. 희주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관할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운 것을 느꼈지요. 돌아오는 길에 느티나무 앞을 지났습니다. 희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나무를 올려다보았지요. 굵고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준석이 어려서부터 이 나무를 좋아했다고 했지요. 그 나무 아래서 마지막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희주는 나무줄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무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준석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희주 자신도 잘 몰랐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잎들이 흔들렸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단풍이 절정에 달했지요. 산 전체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석이 살아있었다면 올해는 유달리 곱네하며 한참 들여다봤을 것이었습니다. 희주는 그날 아침 혼자 밭에 나갔습니다. 가을 거지를 해야 할 시기였지요. 무와 배추가 마당 한켠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예전에는 준석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었지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최형방이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준석이 느티나무 아래 남긴 종이를 돌려준다는 정갈이었지요. 희주는 관하로 가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였지요. 촘촘한 글씨가 아직 선명했습니다. 희주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펼쳐들었지요. 준석의 글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성달이 김대감과 몰래 거래함. 날짜, 장소, 금액. 그 거래는 도적의 거래임. 내가 목격함. 성달이 이를 알고 있음. 차분하고 담담한 글씨였습니다. 두려웠을 텐데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지요. 희주는 그 종이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언제나 은장도와 함께 간직하기로 했지요. 성달에게는 귀양이 내려졌습니다. 김대감도 결국 불법 거래가 밝혀져 관아에서 처분을 받았지요. 최형방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성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것이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희주는 그 말들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달이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지요. 그것을 희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복잡했지요. 용서가 되느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희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지요.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이었으니까요. 미움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미움을 받은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더 병드는 법이라고 준석이 살아생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희주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지요. 달이 없어서 더욱 별이 선명했습니다. 준석이 좋아하던 밤이었지요. 달 없는 밤이 더 별이 잘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밤이 더 좋다고 했었습니다. 희주는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별빛을 받아 국화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지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 있든 찾아오너라. 준석의 말이었습니다. 희주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어디 있든 찾아오라는 것은 내가 없더라도 살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곳까지도 찾아오라는 것.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찾고 계속 살아오라는 것이었지요. 찾아왔어요. 희주가 말했습니다. 별하늘을 보며 말했지요.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풀잎들이 살랑거렸지요. 이것이 희주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남편의 원수를 찾아 열흘을 길 위에서 보낸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 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먼 진실을 마주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처음 보는 노파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준석의 글씨가 느티나무 아래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요. 희주는 그날 이후 오래 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지요. 이웃들이 있었고 때로는 원려가 약초 보따리를 들고 불쑥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속에는 늘 반 토막 은장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상복 입은 과부가 열흘 만에 진실을 밝혀냈다는 이야기로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덧붙인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실은 늘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희주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성달이 귀양을 간 뒤 희주에게는 오빠의 집과 재산 일부가 넘어왔습니다. 법에 따른 처리였지요. 희주는 그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지도 않았지요. 대신 그 집을 마을에서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했지요.
그 집에서 오빠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희주가 말했습니다. 집은 죄가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 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었지요. 희주는 준석이 남긴 밭을 계속 일구었습니다. 혼자서는 벅찰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는 이웃들이 도왔습니다. 희주도 이웃이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그런 식으로 마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희주가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 한참을 앉아 있곤 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저 나무 아래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대답해 주는 것 같다고 희주는 나중에 이웃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이 나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이웃 사람이 눈물을 글썽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희주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지요. 볼살이 약간 붓고 손마디도 굵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한 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 눈이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희주를 찾아왔지요. 여인은 다른 고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원수를 찾아다닌다고 했지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희주는 그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밥을 먹이고 아이에게는 떡을 주었지요. 그러고는 오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사정이 자신과 다르기도 했고 비슷하기도 했지요. 희주가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마세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희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인이 떠나고 나서 희주는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여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지요.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희주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오후 햇살이 국화 문양 위에 부서졌지요. 찬 것도 따뜻한 것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온기였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준석. 희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은장도를 다시 품속에 넣었지요. 바람이 느티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봄잎들이 흔들렸지요. 마치 그래,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희주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남편의 원수를 찾아 열흘을 길 위에서 보낸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 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먼 진실을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처음 보는 노파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준석의 글씨가 느티나무 아래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희주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